지금부터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필기 교재 2023년 상시 기출문제 1인데요. 페이지 1쪽입니다. 여기. 1쪽을 피시면 2023년 상시 1회 기출문제집이 있는데요. 문제를 이제 읽으면서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중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우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전자우편은 이메일을 뜻하는 거죠. 자, 1번은 여러분이 1번과 2번은 일상적인 내용들이라 다들 아실 거예요. 인터넷에 접속하여 사용자들끼리 서로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하는 거고요. 전자우편 주소는 사용자 아이디 골뱅이 호스트 주소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번은 일반적으로 SMTP 메일은 수신하는 용도고 MIME는送信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정답은 몇 번이죠? 3번입니다. 3번인데요. 일반적으로 SMTP는 메일을 통신, 보내는 프로토콜이고 MIME는 멀티미디어 송수신 프로토콜이에요. 보시면 일반적으로 프로토콜은 문제에 나오면 프로토콜은 이제 상대방과 서로 간에 네트워크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나온 용어들인데 프로토콜을 다른 말로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냐면 통신규약이라고 해요. 이거는 여러분이 꼭 외워주셔야 돼요. 이메일 전송 프로토콜은 SMTP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 수신 프로토콜은 IMAP와 POP3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메일을 보내실 때 꼭 글씨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멀티미디어, 음악, 동영상, 문자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을 보냈을 때 그런 것들을 멀티미디어라고 하는데 멀티미디어 통신 프로토콜은 MIME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일반적으로 SMTP는 메일을 통신하는 용도로 MIME는 멀티미디어 송수신 프로토콜이다라고 하는 게 정답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그다음에 POP3를 이용하면 전자메일 클라이언트를 통해 전자메일을 받아볼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수신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SMTP는 메일을 수신하는 용도로 MIME는 송신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프로토콜인데 중요한 건 MIME는 요 문제죠. 요 문제가 틀린 거죠. MIME는 멀티미디어 송수신 프로토콜이고 그 다음에 POP3는 수신 프로토콜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2번입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바이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수업 시간에 나눠드렸던 컴퓨터 일반 요 프린트가 있으실 거예요. 그 프린트에서 제가 촉수를 여기 자료의 단위에 대한 설명을 했었는데요. 11쪽에서요. 자료의 단위에는 이제 여러분이 어떤 데이터들을 이제 뭐 프로그램 안에서 데이터를 입력할 때 컴퓨터 내부에서 이제 자료를 담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거기서는 비트가 있고 니블도 있고 바이트가 있고 워드가 있고 필드, 레코드, 파일, 데이터베이스들이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뭐에 관한 내용을 말했냐면 바이트에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바이트는 문자를 표현하는 기본 단위고요. 바이트는 비트가 8개가 모여서 8비트를 구성하고 그걸 이제 사람 언어로 표현하면 2의 8승 256개의 정보를 표현합니다. 바이트는 문자를 표현하는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영문자, 숫자, 기호, 공백은 한 문자를 1바이트로 표현하며 한글과 한자는 한 문자를 2바이트로 표현하게 이제 내용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번에서는 바이트는 1바이트를 8비트로 구성하는 게 맞고요. 2번은 일반적으로 영문자나 숫자는 1바이트로 한 글자를 표현하고 한글과 한자는 2바이트로 한 글자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바이트는 문자를 표현하는 기본 단위인데 컴퓨터에서 각종 명령을 처리하는 기본 단위이다. 이거는 워드라고 워드였죠? 이거는 워드입니다. 워드, 워드. 이 프린트에 보시면은 워드는 컴퓨터의 내부 명령 처리 단위이며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을 가리키는 게 워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고요. 2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바이트는 8비트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256가지의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3번입니다. 다음 중 연속적인 소리 신호인 아날로그 신호를 일정한 간격으로 측정하여 그 값을 디지털화 시키는 작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샘플링 작업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가수들이 노래를 녹음해서 이제 컴퓨터로 집어넣는 작업들을 하는데요. 연속적인 소리 신호인 아날로그 신호가 저희 사람 아날로그 신호는 증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날로그 신호는 연속적인 물리량을 표현하기 때문에 증폭의 신호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사람 몸에서 증폭의 신호는 지금 목소리를 얘기합니다. 목소리고요. 그 다음에 그 값을 특정해서 디지털화 시키는 거는 이제 컴퓨터 언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목소리를 컴퓨터화 시키는 것들을 디지털화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가수들이 표현하는 건데요. 연속적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일정한 간격으로 측정해서 그 값을 디지털화 시키는 작업은 샘플링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샘플링은 음성, 영상 등의 아날로그 신호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검출하는 단계인데요. 아날로그 신호, 사람 목소리를 디지털 신호, 컴퓨터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 중 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파생돼서 나오는 용어가 시퀀싱인데요. 시퀀싱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음악을 제작하고 녹음하고 편집하는 것이 시퀀싱이긴 한데 이것은 사람 목소리가 아니라 음에 대한 악기 지정과 음표 같은 것들을 입력을 해서 작업하는 것들을 시퀀싱이라고 합니다. 멀티플렉싱은 모르셔도 되는데 그래도 필기 공부하실 때 내용 정리하시라고 다수의 신호를 하나의 통신회선을 통해 전송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신호가 여러 갈래가 있는데 하나의 통신회선, 선을 이용해서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디더링은 그래픽 용어에서 나온 용어였죠? 표현할 수 없는 색상이 존재하는 경우 다른 색상들을 섞어서 비슷한 색상을 내는 것. 그래픽 표현에서 예를 들어서 빨강색과 분홍색이 있는데, 아니, 빨강색과 흰색이 있는데 그거를 섞으면 분홍색이 되잖아요.
색깔을 표현할 수 없을 때 다른 색상들을 섞어서 비슷한 색상을 내는 효과가 디더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연속적인 소리 신호인 아날로그 신호를 일정한 간격으로 측정해서 그 값을 디지털화 시키는 작업은 샘플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샘플링 문제는 똑같이 정의돼서 문제가 나오니까요. 여러분이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입니다. 다음 중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닌 것은? 자,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했을 때 사용하는 언어들인데요. SPSS, LISP, 코볼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겠고요. 유닉스는 운영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PSS는 사회과학 통계 패키지 통신 프로그램 언어가 되겠고요. LISP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사용되는 언어고요. 코볼은 사무처리형 언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유닉스는 어,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운영체제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5번입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 10의 설정의 앱에서 설정할 수 없는 기능은 어, 정답은 3번입니다. 업데이트 현황을 확인하거나 설정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요. 설정의 앱에서는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설치하셨을 때 이제 설치되어 있던 프로그램들을 여러분이 제거하시거나 뭐 수정하시거나 할 수 있는 곳인데요. 자, 설정창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I를 누르셔서 여러분 제 거는 프로그램이 운영체제가 윈도우 11이어가지고요. 화면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 빼고 내용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앱으로 갔을 때 이제 보시면은 설치된 앱이라든지 이렇게 윈도우 10이랑 똑같은데요. 좀 들어가는 입구가 다를 뿐이에요. 이런 설치된 앱. 그 다음에 뭐 기본 앱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작 프로그램. 부팅했을 때 자동으로 이제 시작되는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음, 업데이트 현황을 확인하거나 설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기 윈도우즈 업데이트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에서 업데이트 현황을 확인하거나 설정할 수 있는 거는 설정의 업데이트 및 보완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 10에서는 요즘 시험 문제는 윈도우 10 기준이니까 설정의 업데이트 및 보완에 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다음 중 정보통신 장비와 관련해서 리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예전에 필기 내용 정리하셨을 때 맨 뒷장에 제가 여기 네트워크 접속 장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먼저 허브라는 거는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장치. 컴퓨터실이라든지 이런 학교 같은 곳에 있는 컴퓨터실에서 PC에 여러 가지 랜선들이 있습니다. 그 랜선들을 회선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허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실, 저희 학원의 컴퓨터실 같은 곳, 컴퓨터가 여러 대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그 여러 대로 연결되어져 있는 선들을 랜으로 연결합니다. 그 A 회사의 랜과 B 회사의 랜을 연결해서 서로 데이터들을 공유하고 할 수 있는 선이 브릿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릿지는 독립된 두 개의 근거리 통신망, 랜을 연결하는 접속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브릿지는 랜과 랜을 연결하는 접속 장치입니다. 랜은 우리나라 말로 근거리 통신망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이제 리피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앞에 PC가 있고요. 멀리 떨어져 있는 PC를 옥상에다 설치를 합니다. 서로 연결해서 이제 네트워크 장비들을 이제 연결을 할 건데요. 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옥상에 PC가 설치가 돼 있고 연결을 한다면 신호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신호가 떨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 장거리 전송을 위해 신호를 새로 재생시키거나 출력 전압을 높여 전송하는 장치를 리피터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라우터가 나오면요. 데이터 전송을 위한 최적의 경로를 찾아 통신망에 연결한다. 라우터는 우리나라 말로 경주마라는 뜻이 있는데요. 데이터 전송을 위한 최적의 경로를 찾아 통신망에 연결하는 장치다. 그러면은 라우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게이트웨이는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서로 다른 프로토콜, 통신 규약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게이트웨이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뭐 들어가는 관문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게이트웨이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허브는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장치이고 각 회선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라우터는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최적의 경로를 찾아 통신망에 연결하는 장치이며 실질적으로 라우터와 게이트는 실무에서는 같은 용어로 쓰이지만 필기 시험 문제는 라우터는 최적의 경로를 찾아라는 말이 나오면은 라우터를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웨이가 나오면은 다르다.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게이트웨이를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브릿지는 랜과 랜을 연결해주는 장비이다. 독립된 두 개의 근거리 통신망을 연결하는 접속 장치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리피터는 멀리, 멀리 컴퓨터를 연결해서 서로 이렇게 장비를 이용해서 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신호가 떨어지죠. 그 신호를 높여주는 아이가 리피터라고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피터는 장거리 전송을 위해 신호를 새로 재생시키거나 출력 전압을 높여 전송하는 장치다. 그러면은 리피터로 어, 정답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 보시면 리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적절한 정송 경로를 선택하여 데이터를 전달하는 장비이다. 그럼 1번은 적절한 전송 경로 이 말이 나오니까 라우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2번은 프로토콜이 다른 네트워크를 결합하는 장비이다. 그러면 이거는 게이트웨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답은 3번입니다. 밤새된 전송 신호를 증폭하여 다음 구간으로 전달하는 장비. 신호가 떨어졌기 때문에 증폭시켜줘야 돼요. 그거를 연결해서 하는 장비가 리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에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독립적인 두 개의 근거리 통신망을 상호 접속하는 장비는 브릿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적절한 전송 경로 나오니까 라우터고요. 2번은 다른 네트워크를 결합한다. 그러면 게이트웨이. 밤새된 전송 신호를 증폭하여 다음 구간으로 전달하는 장비는 리피터라고 보시면 되고, 4번은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독립적인 두 개의 근거리 통신망에 상호 접속하는 장비이다. 그러면은 브릿지를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일반 하드디스크에 비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드디스크는 C 드라이브, 보조기억 장치를 말하는 거죠. 그 보조기억 장치에 비하여 속도가 빠르고 기계적 지연이나 에러의 확률 및 발열 소음이 적으며 소형화, 경량화할 수 있는 하드디스크의 대체 저장 장치는 여러분 탐색기에서
내 PC 안에 있는 이 C 드라이브 자체가 하드디스크이죠. 그런데 요즘은 이 하드디스크 보조기억 장치가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고 예전에 사용했던 하드디스크는 무겁고 그리고 속도도 느리고 그래서 그거를 대체하고자 나온 하드디스크가 SSD입니다. 이 문제는 요즘에 잘 나오고 있는 추세니까요. 어,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일반 하드디스크에 비하여 속도가 빠르고 기계적 지연이나 에러의 확률 및 바로 소음이 적으며 소형화, 경량화할 수 있는 하드디스크 대체 저장 장치는 그러면은 SSD를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8번입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 10의 설정의 개인 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개인 설정은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바꾸고 싶은 것들을 변화를 주는 거죠. 화면 보호기라든지 배경화면을 설정할 수 있는 거, 테마를 통해서 바탕화면의 아이콘을 바꾸신다든지 색을 변경하실 때 사용하는 게 설정창의 개인 설정을 의미합니다. 제가 윈도우 11이라서요. 설정에 여기 개인 설정 가시면 뭐 배경을 바꾼다든지 색, 테마 이런 것들을 바꾸실 때 그리고 여기 잠금 화면에서 이제 화면 보호기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하실 때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어, 설정 창에서 개인 설정에서 그렇게 작업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알림을 받거나 시간을 제어할 수 있는 거는 설정의 시스템의 알림 및 작업 또는 집중 지원 설정에서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9번입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의 설정의 시스템의 소리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닌 것은 항상 여러분 내레이터라는 말이 나오면 장애인분들을 위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을 위한 기능은 설정의 접근성이라고 외워주시라고 했죠. 설정의 접근성 안에 내레이터를 어, 내용들을 이제 건드려서 작업을 해주는 거죠. 설정의 시스템의 소리는 소리 출력이라든지 소리 입력 장치라든지 마스터 볼륨 같은 거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설정의 시스템의 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중 정보 보안을 위협하는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하나씩 내용을 잡으면서 가겠습니다. 어, 자, 여러분 필기하기 쉬우시라고 제가 이렇게 메모장 파일에다 적어놨는데요. 자, 여러분, 어, 스니핑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 냄새를 맡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정보가 이제 컴퓨터 안에서, 네트워크 안에서 정보가 흐르고 있을 텐데요. 스니핑은 여러분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엿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스닙, 냄새 맡다. 여러분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엿보는 행위는 스니핑이고요. 그거를 또 다른 말로, 우리나라 말로 가로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1번에서 검증된 사람이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보낸 것처럼 데이터를, 데이터를 변조해서 접속을 시도한다라는 것은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은 스푸핑에 관한 얘기입니다. 스푸핑이 스프가 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실행되지 않는데 실행되는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속이는 거죠. 그래서 1번 문제에서 말하는 스니핑은 아니고 스니핑은 여러분의 계정과 아이디를 엿보는 행위이기 때문에 스니핑은 아니고 이 검증된 사람이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보낸 것처럼 데이터를 변조해서 접속을 시도하는 것은 스푸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피싱이라는 건 낚시질입니다. 유명 기업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가짜 웹사이트나
이메일 등으로 개인의 금융정보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하여 예금 인출 및 다른 범죄에 이용하는 컴퓨터 범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메일을 통해서 가짜 웹사이트를 보내서 뭐 여러분 보안카드라든지 그런 것들을 입력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런 걸 낚시질 한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싱이라고 하고요. 2번에 나와 있는 적절한 사용자 동의 없이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처리하여 사생활을 침해하는 거를 스파이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동의 없이 여러분의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PC에 이제 깔리게 해가지고 이제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게 하는 거는 스파이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푸핑은 실제로는 악성 코드로 행동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악성 코드인 것처럼 이제 가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스푸핑이라는 거는 속임수예요, 속임수. 스푸핑은 속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푸핑이라는 건 실행되지 않는데 실행되는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실행하게 만드는 거고, 검증된 사람이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보내지도 않았는데 보낸 것처럼 데이터를 변조해서 접속을 시도하게 해주는 게 스푸핑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실제로는 악성 코드로 행동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악성 코드인 것처럼 가장하는 거를 여러분 혹스라고 합니다. 장난삼아 속이다, 감쪽같이 속이다, 골탕 먹이다라는 건데요. 사용자를 속이는 가짜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이메일에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PC 안에 내가 PC를 다 해킹을 했다. 해킹을 해서 너가 지금 네 PC 안에는 뭐 불법 동영상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PC 안에는 불법 동영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한테 어, 아닌데 가짜 정보를 투입을 해서 여러분한테 금품을 요구하거나 그럴 때 쓰는 용어가 혹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키로거는 키보드상의 키 입력 캐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개인 정보를 빼내는 거예요. 여러분 PC에 키보드상의 키 입력 캐치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이 키보드로 아이디랑 기본을 입력하셨을 때 그 정보를 빼내는 거죠. 그런 것들을 키로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11번입니다. 다음 중 IPv6 주소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저희가, 컴퓨터는 인터넷이랑 PC가, 인터넷이랑 네트워크가 되게 하려면은 이제 IP 주소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IP 주소에는 IPv4가 있고요. IPv6가 있습니다. IPv6는 128비트이고요. 16비트씩 8부분으로 나누어 각 부분을 콜론으로 구분합니다. 윈도우 R을 눌러서 실행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명령 프로쿰트 창을 이제 꺼낼 건데요. cmd 명령을 치고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여러분 PC의 IP 주소를 나타내는 명령어가 ipconfig입니다. 여러분, 제 거는 지금, 나오네요. 자, ipconfig를 치면은 여러분 PC에 IP 주소를 나타내는데요. 여기 보면 IPv4가 있고요. 192.168.180.76. 이게 IPv4고, IPv6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게 IPv6입니다. IPv4는 주소 구분이 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IPv6는 콜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IPv6의 주소 체계는 128비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부분을 세미콜론이 아니고 콜론으로 구분합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IPv6는 IPv4의 주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IPv6가 나왔는데요. 이 IPv6는 주소를 표현할 때 16진수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8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외우실 때는 16비트씩 8부분으로 16 곱하기 8이다 해서 128비트를 표현한다 라는 거를 이 부분을 좀 주의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IPv6는 16진수로 주소를 표현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세미콜론이 아니고 콜론이죠. 12번입니다. 다음 중 컴퓨터 소프트웨어 배포와 관련해서 쉐어웨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쉐어웨어라는 거는요, 체험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특정 기능이나 사용 기간에 제한을 두고 무료로 배포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면 돈 주고 프로그램을 사라라고 말하는 것을 쉐어웨어라고 합니다. 1번에 정상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상용 소프트웨어고요. 특정 기능이나 3번 개발자가 소스를 공개한 소프트웨어를 공개 소프트웨어라고 하고요. 오픈소스 프로그램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을 때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테스트 버전이 두 개가 있다고 했죠? 알파 버전과 베타 버전이 있습니다. 알파는 회사 내에서 테스트하는 거고 베타 버전은 일반 사용자들이 테스트해 보면서 개발에 필요한 것들을 정보를 이제 참고해서 다시 한번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게 하는 버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3번입니다. 다음 중 플래시 메모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저희가 하드웨어 장비에 대해서 음,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표현을 해드렸었는데요. 14쪽에 보시면 제 컴퓨터는 하드웨어의 장치의 구성으로는 제일 빠른 게 CPU, 그 다음에 빠른 게 캐시 메모리, 주기억 장치, 보조 기억 장치로 이루어져 있고요. CPU의 또 장치로는 CPU가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컴퓨터는 계산하는 기계잖아요. 그래서 CPU 안에는 연산 장치, 계산하는 장치와 통제하고 지시하는 장치, 레지스터가 있고요. 제어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켜져 있을 동안 기억하는 임시 기억 장소가 있는데 그것을 레지스터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CPU가 속도가 빠르고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빠른 게 주기억 장치인데 주기억 장치로는 롬과 램이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쓰는 메인 메모리 주기억 장치는 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롬은 이제 기본 PC 안에 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껐다 켜도 날아가지 않는 비휘발성 메모리의 역할을 해줍니다. 거기 롬의 종류로 EEP롬이 있는데 이 EEP롬이 전기로 원래 롬이라는 메모리는 일반적으로 본체 자체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여러분이 수정할 일도 없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기계를 교체하셔서 업그레이드 할 일이 없어서 이 롬이라는 거는 비휘발성 메모리인데 발전하다 보니까 여러 번 수정할 수 있게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EEP롬이라고 하는데 EEP롬은 전기로 여러 번 수정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EEP롬이 너무 좋아서 보조 기억 장치인 플래시 메모리로 이제 빠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플래시 메모리는 어, 원래는 EEP롬, 롬의 일종이었는데 이제 보조 기억 장치로 빠지면서 저희에게 일상생활에서 적당한 가격으로 이제 사가지고 기계에 장착을 해서 이제 여러분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메모리로 바뀌었는데요. 플래시 메모리의 장점은 정보의 입출력이 자유롭고 전송 속도가 빨라요.
우리 MP3라든지 그 다음에 SD 카드, 핸드폰의 칩 같은 게 다 플래시 메모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플래시 메모리 카메라 안에서 여러분이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찍으시면 껐다 키면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휘발성 기억 장치라고 보시고 플래시 또 메모리의 장점은 전력 소모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고요. 플래시 메모리는 이제 저장 단위가 트랙이 아니고 플래시 메모리는 블록 단위로 저장된다고 이거를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는 저장하는 게 블록 단위로 저장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14번입니다. 다음 중 컴퓨터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전자문서의 불법 복사. 불법적으로 복사하는 거니까 범죄죠. 전산망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을 해요. 그것도 범죄고요. 3번에 컴퓨터 시스템 해킹을 통해 중요 정보의 위조 또는 변조도 범죄라고 보시면 되겠죠. 4번에 인터넷 쇼핑몰 상품 가격 비교표를 작성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죠. 정답은 4번입니다. 15번입니다. 하이퍼텍스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인터넷 세상은 하이퍼텍스트의 세상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글씨를 누르면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인터넷의 세상은 하이퍼텍스트의 세상이에요. 하이퍼텍스트 때문에 인터넷이 발전하는 거예요. 이 텍스트는 글씨를 눌렀을 때 연결이 된다라는 의미죠. 하이퍼텍스트는 텍스트가 링크로 연결되어 있는 문서예요.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어떤 글씨를 눌렀을 때 이런 보이는 내용들이 인터넷 세상에 있는 문서, 그걸 하이퍼텍스트라고 해요. 그런데 이 하이퍼텍스트는요, 사용자가 하이퍼링크를 클릭함으로써 원하는 데이터를 찾을 수가 있죠. 그리고 하이퍼텍스트의 세상은요, 비선형 구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망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순서가 정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걸 눌러도 그 눌러 있는 거에 따라서 순서랑 상관없이 여러분이 그냥 누르면은 이제 하이퍼 텍스트가 링크로 연결돼서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의 세상은 하이퍼 텍스트의 세상인데 이 하이퍼 텍스트는 실제 의도에 따라 순서대로 문서를 읽는 게 아니라요. 순서 없이 비선형 구조를 이용해서 하이퍼 텍스트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정답은 2번입니다. 동영상, 그래픽 같은 거는 멀티미디어 형식이잖아요. 하이퍼텍스트는 글씨를 눌렀을 때 연결되는 거고요. 동영상, 그래픽을 눌렀을 때 연결되는 거는 글씨가 아니기 때문에 하이퍼미디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하이퍼텍스트의 세상은 비선형 구조의 세상이다. 모든 정보가 순서가 없이 연결돼 있죠. 이게 인터넷의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다음 중 멀티미디어 형식 중에서 형식이 다른 것은 자, JPG, PNG, GIF는 사진, 이미지 확장자고요. WMB는 동영상 확장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이미지, 한글, 바로가기, 실행 파일, 음악, 동영상, 글꼴들의 이제 확장자들을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여러분이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6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17번입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 10에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 사이에 작업 전환을 위한 바로가기 키는 자, 작업 전환이 나왔죠? Alt Enter는 속성이고요. Alt F4는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는 거고 여러분 여기 보시라고요. Alt Enter는 속성이고요.
Alt F4는 실행 중인 창이나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는 거고, Alt Delete는 아무 상관없고, Alt Tab 이렇게 작업 전환을 해주는 거죠. 네. Alt Tab, 실행 중인 프로그램 사이에 작업 전환인데 목록으로 표시해 주는 거를 Alt Tab이라고 하죠.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18번에서 컴퓨터의 연산 속도 단위로 가장 빠른 것은 해서 제가 예전에 프린트에서 이 부분을 외워주시라고 했어요. 컴퓨터 처리 속도 단위는 처음에는 그 처음에 빠른 거는 밀리초, 그 다음 빠른 거는 마이크로초, 나노초, 피코초, fem토초, 아토초로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왜냐면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9, 10의 마이너스 12, 10의 마이너스 15니까 엄청난 속도로 이제 처리 속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장 연산 속도 단위가 빠른 것은 피코세컨드 4번이라고 4번이죠. 이 순서를 꼭 외워주셔야 돼요. 밀리초, 마이크로초, 나노초, 피코초, fem토초, 아토초이다. 순서를 외워주셔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19번입니다. 다음 중 입출력 장치나 보조 기억 장치와 같은 주변 장치에 데이터를 보내거나 가져오는 작업을 담당하는 장치로 주변 장치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제어 기능을 가진 장치는요, 채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저희가 앞에서 하드웨어 장치에 대해서 배우셨는데요. 채널이 가끔 문제에 나와요. 저희가 배운 하드웨어 장치는 CPU, 속도 제일 빠르고 캐시 메모리, 주기억 장치, 보조 기억 장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여러분 CPU가 연산을 하고 제어를 하고 임시적으로 기억을 해줄 때 이 CPU 자체가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입출력 장치, 입출력 장치까지 담당하기에는 이 CPU가 담당해야 될 역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채널이라는 장치에 이 채널에게 어, 입력 장치만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해줘요. 입출력 장치. 입출력 장치를 어, 관리하라고 이제 채널에게 권한을 줘요. 그래서 채널이가 입력 장치랑 출력 장치를 이제 관리하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CPU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채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채널 문제가 나오면은 제가 말한 내용으로 나오는데, 이때 문제는 조금 헷갈리게 나온 것 같아요. 채널은 주변 장치에 대한 제어 권한을요, CPU로부터 넘겨받아서 CPU 대신에 입출력을 관리해주는 거예요. CPU와 독립적으로 입출력만을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채널이에요. 근데 채널이 이 기계적인 부분에서는 보이진 않지만 어느 특정 부분에서 입출력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입출력 장치나 이제 보조 기억 장치와 같은 주변 장치에 이제 데이터를 보내거나 가져오는 작업을 담당하는 또 장치의 역할을 해주는데요. 그런 이제 입출력 장치 담당하는 장치, 그 다음에 주변 장치와 또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내용이 좀 나와요. 어, 그래서 원래는 CPU가 채널에게 입출력 이제 관리를 담당하라고 부여를 해서 입출력 장치에 문제가 생기면은 채널이 CPU에게 알려줘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걸 알려주면 CPU가 이 일을 처리해 주는 것이 이제 채널인데 또 조금 간략하게 본다면 채널은 입출력 장치, 그 다음에 보조 기억 장치와 같은 그런 주변 장치의
데이터를 보내고 가져와서 바로 또 CPU에게 바로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도 데이터를 전송하고 제어하는 장치로 또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채널이라고 한다. 그런데 원래는 패널은 정확한 명칭은 이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을 좀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그런 내용들을 디테일한 작업으로 말을 표현한 거예요. 채널은 CPU계 입출력 장치의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보조 기억 장치 같은 주변 장치에 또 데이터를 보내고 가져온 다음에 또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도 데이터를 전송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CPU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뎀은요, 컴퓨터 내부의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고 전송한 다음에요, 다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장비를 모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화기 있죠? 지금 스마트폰에서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았을 때, 인터넷이 안 됐을 때 여러분이 핫스팟을 이용하셔서 인터넷을 잠깐 동안에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그거의 역할이 모뎀이에요. 어, 그 예전에 전화기 모뎀을 뽑아가지고 본체에다 꽂으면 인터넷이 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화기에 그 아날로그 신호를 본체의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고 다시 한번 아날로그 신호를 또 디지털 신호로 다시 변형해가지고 인터넷이 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전송 장치가 모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캐시 메모리는 보조 기억 장치에서 여러분이 저장을 하시죠. 그러면은 CPU랑 보조 기억 장치의 속도 차가 너무 많이 나니까 주기억 장치가 먼저 접근해서 일을 가져오고 일을 하고 있으면 최전방에서 CPU가 주기억 장치를 접근해가지고 이제 가져와서 일을 처리해 주는데 CPU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주기억 장치가 느린 건 아닌데 CPU에 비해서 느린 거예요. 그래서 속도 차이가 발생해요.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속도 차이를 극복해줘서 나온 게 캐시 메모리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라고 했었죠. 그래서 캐시 메모리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버퍼는 임시 기억 장소라고 했고 버퍼랑 또 같은 말로는 클립보드가 있다 있죠. 클립보드 버퍼는 임시 기억 장소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 일반의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윈도우즈 10에서 프린터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트워크 프린터를 선택한 경우에는 연결한 프린터에 포트를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트워크 프린터는 여러분 본체, 실제 연결되어 있는 로컬 프린터를 공유한 프린터가 네트워크 프린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프린터는 연결할 프린터의 포트가 존재하지 않아요. 공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트워크 프린터를 선택할 경우 연결한 프린터에 그냥 포트가 자동으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공유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린터를 설치하실 때 일반적인 거는 요즘은 다 드라이버들을 설치하지만 설정의 장치에 가시면 프린터 및 스캐너에서 여러분이 직접 수동으로 프린터랑 스캐너를 추가를 하시면은 이제 프린터를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설치한 프린터의 유형은 기본적으로 연결돼 있는 로컬 프린트와 요즘은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프린터 연결할 수 있고 또 무선으로 또 연결할 수 있고 네트워크 공유를 통해서 프린터를 선택할 수가 있겠죠. 4번은 컴퓨터에 설치된 여러 프린터 중에서 현재 설치 중인 프린터를 기본 프린터로 설정할 것인지를 선택한다. 여러분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PC 옆에 기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가 로컬 프린터예요.
근데 이제 프린터를 여러 대를 이렇게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기본적으로 자주 쓰는 프린터를 기본 프린터라고 해요. 항상 기본 프린터는 네, 한 대만 연결할 수 있어요. 한 대. 이거 꼭 외워주시고 기본 프린터는 한 연결할 수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기본 프린터로 이제 여러 대가 있으면 그 중에 한 대를 기본 프린터로 설정할 것인지는 사용자가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라고 1번입니다. 네, 이것으로 컴퓨터 일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